닉네임이 아빠를 미워하는 딸. 정말로 아빠가 되게 미우니까 이렇게까지 쓰신 걸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좀 어찌 보면 참 상상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님을 미워하지? 근데 또 이제 세상에 또 다양한 또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보시면 이게 정말 답이 없는 문제이긴 한데 그냥 뭐랄까 아빠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을 쓰셔도 이 따님분이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예요. 편들어줘서 아빠 미워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신 건 그런 아닐 건 또 거고 아니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그런 여러분들도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면 좋겠다라는 네.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29세 여자이시고 이제 8급 공무원 3년 차. 결혼도 하셨네요. 네. 월 한 200 정도 버시는데 상여금이 한 450 있으니까 네. 1년에 실수령으로 한 2,700. 그죠. 800. 200 한 20만 원 남짓한 2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시는. 네. 근데 이제 월 저축액은 한 70만 원 정도다. 네. 자,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에 결혼한 공무원 3년 차입니다. 아주 오래 기간 일 안 하시는 아빠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무직으로 계속 사실상 이제 그런 집안이 또 있잖아요. 아주 오래 전업주부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 집안에서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따님이 두 분이거든요. 그 사연자분하고 이 여동생 한 분 이렇게 있는데 아주 가정적인 신분. 또 가정적이시구나. 네, 아주 가정적으로 따님하고 어려서부터 유대 관계도 좋고 그러셨던 분이라고. 그렇지만 어떤 그 경제적으로 어떤 금전적으로 뭐 일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가족들이 따로 살게 된 지는 3개월 됐습니다. 네, 아빠만 이제 따로 떨어져서. 신랑은 34살이고 자영업하고 있는데요. 3개월 전에 또 유산을 또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 시점에는 겹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심적으로도 좀 힘드실 텐데. 원래 저희 가족은 부모님 여동생으로 4인 가족입니다. 제가 태어난 후 아빠는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모부가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총무를 하셨고요. 엄마는 그 일을 오래 하시다가 이모부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서 총무 일도 같이 그만두신 거네요. 아무래도 같이 따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자녀도 있으니까. 10년 전부터는 그래서 이제 영업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투잡으로 다른 곳에서도 3교대. 3교대로 4년 동안. 4년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 경제적인 가장이셨던 거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는 완전히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돈을 벌려고. 네. 그러면 반대로 아버지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가정적으로 면 주부의 역할을 좀 되게 계셨던. 해주셨다. 네. 그러면은 뭐 아빠를 미워하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용 근로를 가끔씩 하시다가 대학생이 된부터는 일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경비원이나 요양보호사 같은 것 좀 해봐라라고 말을 하셔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일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안 버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거를 심하게 반대했어요. LH 지원을 받으면서 살자고 하셨고요. 어머니는 아니다. 그래도 무조건 입주해야 된다. 강력하게 원하셔서 대출받아서 7월에 입주했습니다.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아빠한테 이제 좀 돈 좀 벌어서 같이 부담하자. 그렇죠. 저게 사실은 같이 부담을 부탁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워낙에 아버지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를 꺼려 하시니까 저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저 돈을 갚아야 되니 같이 좀 부담을 하자라고 하는데 앞서 마신 것처럼 이제 재건축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반대하셨고. 그러니까 원래 나는 싫다. 근데 이게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분담금도 나오고 뭐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 금전적인 어찌됐든 압박이 더 커지면 나한테 일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게 가장 큰 걸 거예요. 돈 안 버니까 아파트 들어간 거나 싫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기도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러니까 반대하셨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들어가자고 했어요. 근데 부담하라고 하면 내가 반대한 일을 해놓고선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반대하지 않았냐? 라는 논리가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렇죠. 신랑도 저희 가족 상황을 알고 있어서 자영업 하시니까 투잡으로 하는 일을 아빠한테 같이 하자. 이분이 두 가지 일을 하시거든요. 자영업도 하시고 뭐 하나 또 다른 것도 투잡처럼 하시고. 하시는데 요 일을 아버님께 같이 장인 어른께 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빠는 관계가 불편해진다. 또 사위하고 뭔가에 이 일이라는 걸로 얽히면 사실은 그리고 또 사위의 약간 좀 보조 역할로 들어가는 것도 좀 약간 좀 이상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 자존심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불편해진다고 또 안 하신 거고. 근데 여기서는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투잡의 소득이 좀 괜찮은 투잡
이에요. 그러니까 사위가 봐도 요거 정도 좀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그렇죠. 요거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또 아이들도 다 컸고 아버님도 어찌 보면은 뭐 소일거리 개념으로라도 할 수도 일만한데 충분히 그럴 할 만한 일인데 이제 아무래도 좀 쉬시다 보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죠. 그렇게 크게 뭐 드러나고 사실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엄마가 이모부가 운영하시는 사업장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시니까 약간 최후통첩 같이 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와. 근데 이게 또 문제네. 이모부잖아요 또. 그럼 이모부면은 또 엄마의 형제고 엄마 쪽이 라인이고 그럼 거기 가서 또 일을 한다고 하면은 사위보다는 조금 위지만 그래도 그리고 또 이모가 또 저기 언니일 수도 있지만 또 동생의 이모면은 또 자기보다 나이 어린 또 이모부랑 같이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좀 불편하시는 부분은 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체력이 안 된다. 체력이 안 된다. 이게 약간 몸 쓰는 양반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몸 쓰는 일 같은 거는 좀 하기 싫다. 네, 정확히. 근데 그러면 이제 좀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평생 나는 몸 쓰고 뭐 다 했는데 나는 왜 당신은 그러냐. 맞아요. 정확하신 게 어머니도 그랬고 다른 가족들이 이제 보기에도 그러신 거예요. 엄마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진 고생을 다 하셨는데 투잡에 막 3교대 하시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슬슬 굉장히 금이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모부 사업장 가서 일하는 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좀 강하게 말하신 거죠. 그 일을 안 하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추측컨대 집안에서 가정적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확실하게 서포트해줬다는 느낌은 아니네요. 막 마음 푹 놓고 다른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의 양육이라든가 양육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밥 차려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학교 가고 뭐 이런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부가 꼭 여자가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남자가 못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부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뭐 주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에 아마 그 일을 제대로 못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딸들도 좀 억울하고 좀 막 답답하고. 어렸을 때는 뭐 좋죠. 어렸을 때는 아빠랑 딴들 보면은 맨 아빠들은 출근해가지고 없다 그러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나랑 놀아주고. 뭐 초딩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모부 일 말고 다른 걸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어떤 자존심 같은 게 상하실 수 있어서 이런 선택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정말 많으셔가지고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든 상황이시고 이모부가 하는 일을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55년생이시면은 나이가 거의 많으시죠. 이 정도면. 뭐 이제 70 가까이 되시니까.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칠순 되시기 때문에 아빠가 처음에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셨는데 그때 제가 또 하필 또 유산을 또 해서 딱 3개월 전에 그 이때가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뜩이나 지금 마음도 너무 안 좋은데 아버지가 또 저렇게 하다 보니 그동안 쌓인 게 터져서 아버지한테 집을 나가라고 했다. 그렇게 아빠는 집을 나가셨고 새로 입주한 집에는 엄마와 여동생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따님으로서 얼마나 사실 분노도 그렇지만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버지한테 나가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이게 나가시게 된 거? 마음이 편치 않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버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하기 싫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뭔가 그 이면에는 조금 뭐 꽤 오래된 한 20-30년 전부터 시작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면서 뭔가 심적으로 아주 뭔가 고통스러웠던 어떤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저희도 예전에 한번 다뤘던 사연 중에서 사람에게 굉장히 크게 다쳐가지고 대인기피증까지 오시고 약도 드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아예 못 하시는 분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넌지시 이걸 보면서 혹시 그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것 아닐까 아버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말을 안 했지만 뭔가 엄청난 그 좀 충격적인 무언가를 뭐 일을 경험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막 걱정되는 와중에 계속 압박을 하면 왜냐면 보통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일을 하려고들 할 텐데 그리고 상황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집을 나가셨다는 거는 도저히 일은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헤어질 정도까지. 계속 보죠. 아빠는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 표현을 많이 잘해주셨고 잘 놀아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셨던 분이라
어린 시절에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는데 네. 커서 보니 아빠가 경제적으로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했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아빠에 대한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다시 아직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은. 가족들과 아빠가 떨어져 살기로 결정한 거는 잘한 걸까요? 이게 답이 안 나올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네. 얘기하기보다는 좀 심리 상담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남자라고 해서 돈을 무조건 안 벌면 뭐 무능한 거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또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만큼 또 아버지가 또 집안의 어떤 그런 일들을 잘 챙기시면 챙기셨다면. 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꼭 성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역할이라는 게. 네. 근데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돈을 안 벌어오니까 미워하는 거라면 저는 그 마음은 조금 왜냐면 개개인마다 좀 다르니까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모르겠어요.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일을 하시기 싫은 게 그냥 귀찮아 게을러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묘하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어떤 이유가 예전에 있으셔가지고 그러셨던 것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일은 못 하시는 게 맞잖아요. 못 하시게 된다면 다른 것들로 아버님이 집안에서 무언가 하실 수 있는 게 역할이 없을지. 그러니까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또 그것도 그렇고요. 많이 연세가 드셔. 저는 오히려 물론 이제 아버님이 또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네.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좀 정신 건강 의학과나 네. 이런 데를 좀 가서 좀 상담을 받거나 해서 뭔가 그 근원이 되는 이 회피하는 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게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단순히 아버지가 그냥 일하기 싫어라고 귀찮아. 그냥 뭐 니네들 마음대로 해. 뭐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랬었으면 어렸을 때 그렇게 자녀들하고 뭐 유대관계 가지고 그러지도 않으셨을 네, 거예요. 그냥 한량으로 살고 싶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세상에 느낌을 봤을 때. 일 안 하고 논다 그러면은 나가서 할 일이 놀 게 얼마나 많아요. 맞아. 뭐 술도 마시러 다니고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 사연이 그렇게 왔어야 될 거예요.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얼굴 한번 안 비치고 그렇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뭐 하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까지 이랬다면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연세도 많이 드셨고 할 수 있는 일도 사실상 지금 7순이시기 때문에 네. 7순이시면은 일을 안 할 때예요. 못하는 나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물론 건강하기 때문에 나가서 돈을 벌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안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나이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도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는 게 남자분들이 은퇴하시고 제2의 직장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네네. 뭐 경비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인 뭐 이런 근로 사업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다른 분들. 그럼 그분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왕년에 뭐 했었냐라는 대화들을 분명히 하게 될 텐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축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쭉 머릿속에 그려보면 아우 싫어 하고 그러니까 싫어 이렇게 이분은 약간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과 일적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거를 피하시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일용직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일용직을 이제는 뽑기는 좀 너무 어려운 나이대가 되시니까 맞아요. 나는 그냥 혼자 뭐 일하면 편한데 그럼 오히려 이런 거는 저 배달 뭐 이런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전거 배달? 많이는 못 타시지만 벌어도 안전하게 오토바이로는 타지 마시고요. 자전거나 자전거나 네. 요즘은 걸어서도 되니까. 왜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도 좀 나이대가 비슷하신데 예. 그 연세 되신 분들은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알아서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반찬이 있어도 네. 맛없다라고 하시지 뭘 줘라 이렇게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제시를 해야 하나씩 네. 이게 좀 괜찮네. 이런 그 수동적인 게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70이신데. 그렇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배달업이나 이런 걸 아예 전혀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 더 바꿔서 아버지가 혼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이거는 걸어서도 할 수 있다. 그게 뭔데? 뭐 쿠팡 뭘 배달하는 게 있어. 산책이라고 생각하시고. 뭔데 이게?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갖다 주면 돼. 혼자 하는 일이고 사람하고 엮일 일도 없어. 말 한마디 안 해도 돼.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건 어떨까. 네. 아파트 대출금이 지금 어쨌든 지금 부담이에요. 네, 지금 이 4인 가족에는 가장 부담인데
나도 40, 동생도 40, 엄마도 30 내니까 아마 요 세 분들은 이 밉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머님은 뭐 그래도 아버님에 비해서 연세는 젊으시지만 110만 원을 다 책임지시기는 너무 그렇죠. 힘들고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데 60 다 되셨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분이 3개월 전에 유산을 하셨는데 이제 아이를 가지시게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분 육아휴직 들어가면 육아휴직도 해야 되고. 저게 빠듯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아버님을 어떻게 해야 뭐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이건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40만 원을 계속 드려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분은 너무 걱정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모아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신랑은 지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는 이제 2년 뒤에 이사갈 집이 또 있으신데 네, 이분들. 여기는 대출 없이 가고 싶어서 네. 그렇다. 우리가 사실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성향이. 저게 목표. 대출 목표. 없이 집 들어가자 해서 열심히 모으자. 안 돼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몸을 이렇게 뛰는 건 혹사하는 건 대출 없이 들어간다는 목표를 일단 세워놓고 네. 그래서 이게 달리고 있다.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랑은 또 열심히 사는 분이잖아요. 그걸 정반대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또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또 약간 쉬는 걸 또 보면서 또 열심히 사는 남자를 또 만나는 원래 또 극단적으로 반대를 그렇죠. 또 좋아하는 경우도 보니까 있으니까. 굉장히 또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 신랑은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왜 이럴까?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만 좀 벌어와라고 하는데도 싫다고 하시니.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복잡하네요. 신랑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든 저도 일을 더 해가지고 친정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가고 싶은데 네. 어머니가 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아빠가 또 아프게 되시거나 70대 훌쩍 넘으셔가지고 일을 정말 못할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놔야 되는데 방법을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거 보시면 아버지가 정말 아프게 되시거나 연세가 많아지시면 이분이 뭔가 책임을 지신다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애증이요. 아빠가 밉기는 미운데 네.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선택으로 충격요법을 줘보려고 하는 거지 평생 안 보고 살고 뭐 그러고 싶으신 건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럼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이유. 요거는 이제 본인이 3천만 그렇죠, 원을 본인이요. 모으고 싶은 거예요. 네, 본인이 남편하고는 상관없이. 저 돈이 있다면 네.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요. 가족들이 또 갖고 싶어하는 거는 또 이제 사주게 되고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 밥이나 커피 사주는 거, 음식 솜씨가 없어서 장 볼 때 알뜰하게 질출을 못하는 거. 이거 뭐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이제 장을 솔직히 잘 많이 안 보니까 네. 음식 솜씨가 없다는 건 그냥 그 앞에 미사역으로 살짝 붙이신 것 같고 뭐 요리 잘 하시겠지만 장 볼 때 알뜰하게 지출 못한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약간 비슷하네요. 이게 지금 세계가 뭔가 남한테나 아니면 뭔가 조금 아마 장 볼 때도 알뜰하게 못하는 것도 가족들, 뭐 가족들 뭐 해서 좀 이렇게 남 줘야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으신 거예요.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 밥이나 커피 하나라도 좀 더 사줘야지. 네. 이런 마인드가 좀 전체적으로 있으신 것 같고 저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것도 맞죠. 이게 사실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같은 원인이에요. 어쩔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어머니 집 대출이다 40만 원은 포기 못한다. 사실 이거는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요게 지금 아버지가 대신 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왜 우리 두 딸이 또 여기서 경제적으로 또 지원을 하냐 이런 답답함이신 것 같고 자산을 한번 볼까요? 네. 자산이 이거는 이제 네. 이분만의 자산입니다. 아 남편 거 빼고 네. 한 저축성 1,000만 원 정도 네. 가지고 계시고 행정공제 이제 공무원이시니까. 네. 근데 240 정도 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1년을 이제 월로 나눠 보면 네, 맞아요. 그러면 70만 원 정도 저축을 별도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축률이 뭐 높은 거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 아이가 어쨌든 없는 상황이니까. 없는 상황에서 70만 원 빼고 40만 원 부모님 드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생활비 쓰고 하면 허투루 쓰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또 보이지 않아요. 40만 원 떼고 70을 저축.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110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50% 정도 저축하시는 거니까 네. 그럼 나쁜 건 아니죠. 부채는 아예 없으시고요. 네. 소득은 230 정도 되는데 네. 저축 70만 원. 근데 여기도 보험이 많으시네요. 이 보험이 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저건가요? 뭐 무해지 환급형 이런 물론 장기적으로 저축하면 20년, 30년이 되면 내가 낸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기는 하지만 당장에는 못 쓰는 돈. 그러니까 지금 저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아무 그렇죠. 쓸모 지금 없는 당장 뭐 대출도 내고 뭐 하는데 그렇죠. 2, 30년 뒤에 뭐 받는다.
아무 쓸모. 물론 묵히면 그때 가서 유용하게 쓸 수는 있겠으나 전혀. 그리고 그러면 공제외도. 요 보험료 6만 원과 요거의 차이가? 저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 네, 뭐 실비보험 이런 것들이고 그거는 이제 뭐 비싸지는 않은 편인데. 그럼 요 나머지 14만 원어치를 그럼 뭐 해지를 하는 게 맞는 14만 원어치가 아니라 보장성 보험 6만 원 따로 20만 원 저 따로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네요. 너무 많은데 저 20만 원 해약하면 지금 거의 못 받을 거예요. 거의 못 받아요. 네, 거의 못 그럼 받을 어떻게 이건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과감하게 저라면은 잘라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앞으로 낼 걸 생각하면 이게 저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진짜로 만약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소득도 반토막 나게 될 거고. 그럼 이거 어떻게 내냐? 저거 그럼 그때 가서 깨면은 손해액은 더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8년을 부었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12년 더 부어야 되는 거는 또 생각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몰 비용 이미 부은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뭔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거야. 그래서 야 여기를 일단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지어 올리자. 근데 토목공사를 했는데 아니야 여기 늪이야. 여기 더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야 근데 여지껏 토목공사 한 게 있잖아. 그래도 계속해.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근데 앞으로 쏟아부을 걸 생각하면 그래서 저도 저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제외 50만 원. 공제외 50만 원은 그럼 지금 소득에서 5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건데 그렇죠. 원래 이 정도 비율인가요? 저게 좀 많이 부으시는 편이에요. 일부러? 네. 뭐 이게 그냥 공제외 저축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리 이자고 그다음에 뭐 세금적인 부분도 저율과세되기 때문에 이제 분리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 수수료도 없고 보험사 저축이 그냥 보험사 저축 보험보다는 저게 훨씬 더 좋아요. 사실 보험 20만 원은 저거 빼고 공제외에 넣으시는 게 더 유리한 게 맞아요. 일로 차라리 넣자. 이율로 보자면 근데 지금은 저것도 넣을 때가 아니고 공제외는 왜냐하면 언제 쓸 수 있냐면 아예 탈퇴 안 써버리거나 퇴사인가요? 아니요 퇴사할 때 물론 이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받거나 아니면 중간에 여지껏 냈던 거 그냥 다 깨주세요. 이러면 원래 이율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 돈은 무조건 퇴사할 때 쓰는 퇴직금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의 퇴직금 느낌으로 붙는 거다. 네, 그래야 되는데 이율 좋다라는 것만으로 저렇게 처음에 많이 부으시면 맞아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이 부으니까 부담된다.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어서 저거 줄이셔야 돼요. 공제외. 그럼 얘는 조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네, 느리고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줄이더라도 여기 쌓인 거는 못 빼요. 못 마치 빼고. 청약통장 같이. 그래서 줄여놓고 그 여유분으로 저는 좀 저축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냥 적금 같은 거. 이게 꼭 아버지를 떠나서요.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육아휴직 하셔야 되니까 육아휴직 하면서 어쨌든 소득이 팍 주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좀 미래에 언젠가 돈을 받겠다라는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 줄일 수 있는 게 뭐 좀 있을까요? 저 선물을 이렇게 내 고정 지출에다가 선물 비용 해가지고 빼놓으시는 분들. 선물을 아예 20만 원을 고정으로 잡아놓으세요. 잡아놓으셨어요. 요거는 어떤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나는 20만 원은 써야 돼? 네, 20만 원을 누구한테 베푸는 용도로 따로 빼놓는 거예요. 물론 그게 주는 기쁨 다 아시잖아요. 뭐 케이크나 이렇게 주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데 이게 반드시 그렇다고 하면 볼 수 없지만 근데 경조사가 또 따로 또 있어요.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경조사는 이분은 사람 챙기는 거 엄청 좋아하시구나. 근데 제가 어떤 심리학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선물이나 뭔가를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 저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저기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대요. 그럴 수 있죠. 다른 것에서 좀 이렇게 방향을 돌리셔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 돈을 쓰면서 그런 자존감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건 썩 그렇게 그리고 좋은 요 실수령액 대비해서 사실 너무 큰 것도 맞아요. 거의 지금 10% 가까운 돈. 이거 합치면 거의 지금 20%가 넘어가는데 보험 공제외로만도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면 벌써 지금 한 50%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없어요. 용돈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뭐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15만 원, 20만 원 정도 쓰는 건 요즘에 뭐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정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의료비도 안 쓰세요. 평균적으로 뭐 해봐야 석 달에 1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아예 없애라라는 거는 뭐 당장은 너무 힘드시다면은 뭐 경조사 비용을 뭐 줄이기는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지금 사회생활도 하시는 것도 그쵸. 있으니까. 요 선물 비용을 뭐 예를 들어 뭐 5에서 뭐 10 정도로 우선 좀 한 칸 좀 낮춰보자. 낮추고 나서 그 다음에도 왜냐면 선물을 하는 거는 안 한다고 해서 서운한 건 아니잖아요. 전혀요, 전혀. 그리고 그거를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안 주기 시작하면 남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리고 그것도 있죠. 주면 또 부담되는 것도 있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안 주기도 뭐하거든요. 받은 만큼 또 줘야 되잖아. 이게 약간 축의금처럼 이게 뭔가 받으면 또 돌려줘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조정을 조금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정비가 엄청 크고요. 커요. 그리고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는 상황. 근데 거기서 또 선물이랑 이런 것까지 떼놓으시니까 지금은 저축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더 문제는 이제 육아휴직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다 무너진다. 이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될 거니까 저축은 아예 안 되실 거고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은 아빠를 더 미워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싫다고 하신 남편분의 지원을 받게 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되는데 원래 하던 것 중에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싶은 것들을 좀 줄이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저거 보험, 저축성 보험은 깨는 게 맞긴 하다. 저는 미래에 낼 돈을 생각하면 지금 빨리 봉합을 해야지. 여기 까졌는데 너무 아파. 뒀다가 골무면 나중에 가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거 해약했을 때. 그러니까 뭐 손절이라는 개념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게 무조건 손해를 안 보려고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맞는지도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요거 장기저축 좀 조정해야 되고 산전 후 휴가 시 어머니 지원금. 육아휴직 기간은 뭐 우리가 9개월인가 그렇고 아이 낳기 전에 앞뒤로 해가지고 90일 석 달 동안 휴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쉬게 되는데 1년을 휴가를 받았을 때 쉬게 됐을 때 어머니 지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그 답은 장기저축 정리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용돈하고 선물 비용 줄이지 않으면 요걸 합쳐서 4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나오죠. 충분히. 그 저것 좀 힘들어지신다면 아버님이 이제 돈을 벌어오시는 거 뭐 고민하시는 그 포인트인데 처음부터 막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오시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그만 소일거리라도 해서 한 5만 원, 10만 원 버는.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진 못해서 제가 뭐 감히 뭐 어떤 이해를 한다, 뭐 저도 동감한다라는 걸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버님 어쨌든 70 다 되셨는데 나가셨다는 거는 어찌 보면 더 자존심이 더 상처도 있고 더 자존심이 더 세지실 수도 있어서 이 정도까지 했으니 이제 나는 왜냐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집 나가버리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 이제 더 못 돌아오는 것도 있으니까 한 3개월 됐으면 이제 한 100일 정도 되신 거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해서 돌아오셔서 소일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아버님도 조금 요즘에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연도 보내주셨으니까 이번에 한번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 돈보다도 지금 감정이 좀 다치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힘내시고요. 또 다음 예쁜 아이 가지셔서 아이도 또 생기고 해서 또 행복한 일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